전투가 한창인 전장에서 상대 군대가 고양이를 방패 삼아 진격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고대에는 이런 황당한 전술 때문에 실제로 나라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고대 이집트였죠. 그들은 왜 고양이에게 그토록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던 걸까요? 단순히 귀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 나일강 유역에서 시작된 인간과 고양이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일강 주변에 농경 문명이 자리 잡기 시작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입니다. 당시 이집트 사회는 농업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인들이 맞닥뜨린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갉아먹는 쥐와 각종 해충들이었습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으니 생존의 문제나 다름없었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구세주처럼 나타난 동물이 바로 고양이였어요. 야생에서 살던 고양이들은 쥐 사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자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작은 사냥꾼들이 자신들의 식량 저장고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죠. 흥미로운 건 이집트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보다 고양이를 먼저 가축으로 삼은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공생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실용성을 넘어서는 무언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양이의 활약이 곡물 창고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집트의 사막지대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독사와 전갈들이 많이 서식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위험한 생물들 앞에서도 고양이는 뛰어난 반사 능력과 대담함으로 맞서 싸웠죠. 식량을 보호해주는 것도 모자라 가족의 생명까지 지켜주는 존재였으니 이집트인들이 고양이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고양이가 지닌 또 하나의 신비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밤에 활동하는 습성이었어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둠이란 죽음과 악의 영역을 뜻하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해가 지면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활동을 멈추는데 고양이만은 어둠 속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특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고양이의 눈동자는 이집트인들에게 신비로움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특별한 능력 때문에 고양이만이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죠.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돌보는 모습 역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새끼를 정말 헌신적으로 보살피잖아요. 온몸을 정성스럽게 핥아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주고 위험으로부터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말이에요. 이집트인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고양이가 적 앞에서는 용맹하지만 가족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특징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고양이는 점점 더 신성한 위치로 올라서게 됐어요. 본격적인 고양이 숭배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집트 신화를 보면 고양이 얼굴을 한 여신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신이 바스테트예요. 처음에 바스테트는 암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고양이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애정이 너무나 커지면서 나중에는 고양이 형상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바스테트는 어머니의 사랑과 생명의 탄생, 애정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마프데트라는 또 다른 고양이 여신도 있었어요. 마프데트는 독을 가진 뱀과 전갈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호의 신으로 받들어졌습니다. 실제로 고양이가 이런 위험한 생물들을 잡는 능력이 뛰어났기에 이런 신격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죠.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은 고양이를 뜻하는 말을 자신들의 이름에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언어로 고양이는 미우 혹은 미트라고 불렸는데 이 단어가 사람들의 이름이나 애칭으로 자주 쓰였어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정말로 고양이를 신 그 자체로 봤을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고양이를 신으로 본 것이 아니라 고양이의 몸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어요. 다시 말해 고양이는 신의 힘을 담는 성스러운 그릇 같은 존재였던 셈이죠. 고양이가 보여주는 특별한 재능들이 신의 능력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념은 고양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이어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해치거나 죽이는 행위를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상관없이 고양이를 죽인 사람에게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기원전 60년경 이집트를 방문했던 그리스의 역사가 디오도로스 시켈로스는 충격적인 기록을 남겼죠. 실수로 고양이를 죽인 로마 군인을 이집트의 왕조차도 구해낼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세상을 떠나면 그 집의 식구들은 깊은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눈썹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약 석 달 동안 슬픔의 기간을 보냈다고 해요. 죽은 고양이는 사람과 똑같이 미라로 만들어져서 정중한 장례 절차를 거쳤습니다. 천으로 몸 전체를 감싼 다음 머리 부분에는 특별히 제작된 마스크를 씌웠죠. 무덤 속에는 저승에서 먹을 수 있도록 쥐를 미라로 만든 것까지 함께 넣어줬다고 하니 고양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베니 하산이라는 장소에서 발굴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곳에서 30만 마리가 넘는 고양이 미라가 출토됐습니다. 30만 마리라는 숫자 상상이 되시나요? 이 엄청난 수치는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 숭배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예요. 사카라에 있는 고양이 묘역에서도 수백 구의 고양이 미라가 발견됐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고양이와 관련된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이 나면 고양이가 불 속으로 뛰어든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집이 불타는 것보다 먼저 고양이가 불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만약 화재 때문에 고양이가 목숨을 잃게 되면 집주인은 법에 따라 무거운 형벌을 받았어요. 기원전 9세기 파라오 오소르콘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고양이 숭배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부바스티스라는 도시에 위치한 바스테트 신전이 대대적으로 확장됐고 축제를 위한 공간까지 새롭게 조성됐어요. 매년 이곳에서는 대규모 축제가 열렸는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행사가 이집트에서 가장 화려하고 유명한 축제였다고 기록으로 남겼죠. 고양이 숭배는 이집트의 경제 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양이를 미라로 제작하려면 특수한 기름과 수지가 필요했고 고양이들을 위한 먹이도 대규모로 공급돼야 했어요. 이로 인해 무역망이 발달했고 고양이와 연관된 여러 산업이 생겨났습니다. 청동이나 나무, 도자기로 제작된 고양이 조각상들도 대량으로 만들어졌죠. 이런 조각상들은 신전에 바치는 봉헌물이나 호신용 부적으로 사용됐어요. 고양이 형상의 조각품과 장식물들은 다양한 크기와 재질로 제작됐습니다. 단단한 청동으로 만든 것도 있었고 속이 비어있는 청동 주조품도 있었어요. 돌을 깎아서 만든 것도 있었죠. 이런 유물들은 현재 전 세계 여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에도 부바스티스에서 가져온 고양이 조각상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양이를 신성하게 여기던 이집트가 고양이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원전 525년 페르시아 제국의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공격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페르시아 군대는 이집트인들이 고양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발한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페르시아 병사들은 군대의 최전방에 고양이들을 배치했어요. 심지어 병사들이 고양이를 품에 안고 전진했고 방패에는 고양이 모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이런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제대로 된 전투를 펼칠 수가 없었어요.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면 고양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었으니까요. 고양이를 해치면 사형을 당하는 법률이 존재했기에 이집트 병사들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는 빠르게 함락당했고 이집트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고양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나라를 지키지 못하게 만든 역설적인 상황이었죠. 이 사건은 역사가 폴리아 이누스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고양이 숭배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고양이 숭배 문화는 점차 변화를 겪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바스테트 여신에 대한 숭배는 서서히 약해져 갔어요. 로마인들은 고양이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집트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고양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5세기에 아놀드 폰 하르프라는 인물이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흥미로운 관찰 내용을 기록했어요. 맘루크 왕조 시대의 전사들이 여전히 고양이를 매우 존중하며 대했다는 내용이었죠.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고양이를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전통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13세기 맘루크 왕조의 술탄 바이바르스는 1270년에 세계 최초의 고양이 보호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보호시설은 정말 특별했어요. 나이든 고양이도, 장애를 가진 고양이도, 어떤 털색을 가진 고양이든 차별 없이 받아들였죠. 고양이 수의사들도 양성하고 우대했다고 해요. 이런 전통은 현대 이집트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이집트 사람들도 여전히 고양이에게 매우 호의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정확히 언제부터 길들여지기 시작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어요. 역사학자들은 이집트가 최초라고 주장했지만 2004년 키프로스 섬에서 9,500년 전 사람과 함께 묻힌 고양이 유골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죠. 2017년에 벨기에 왕립자연과학연구소 연구팀이 첨단 유전자 분석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연구진은 고대에 살았던 200여 마리의 고양이 유골에서 유전자를 분석했어요. 그 결과 고양이를 길들이기 시작한 곳은 여러 지역이었지만 지금과 같은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로 변화시킨 건 바로 고대 이집트인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나일강 서쪽 북방의 고대 묘지에서 약 6,000년 전에 묻힌 고양이 유골을 발견했어요. 흥미로운 건 새끼 고양이 유골이 여러 마리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집트인들이 약 8,000년 전부터 이미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키웠다는 증거였죠. 연구진은 또한 C타입이라고 불리는 리비아 고양이에 주목했어요. 리비아 고양이는 기원전 800년경 이집트에서 특히 사랑받던 종류였습니다. 야생 살쾡이에서 가정용으로 변한 이 고양이들은 이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어요. 기원 후 1000년대에는 이전까지 가장 많았던 A타입 고양이의 수를 넘어섰죠. 세계 야생동물재단의 카를로스 드리스콜 회장은 이집트인들은 오래전부터 동물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작은 동물을 크게 키우거나 사나운 동물을 온순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런 기술이 고양이를 오늘날과 같은 반려동물로 변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셈이죠. 고양이의 품종 개량과 선택적 번식을 통해 사람과 함께 살기에 더 적합한 성격과 특성을 가진 고양이들이 탄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이집트의 벽화와 조각들을 보면 아비시니안 고양이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고양이들이 자주 등장해요. 아비시니아는 19세기에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영국으로 전해지면서 그 이름을 얻게 됐는데 원래는 나일강 유역에서 많이 사육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에티오피아에는 이 품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흥미롭죠. 고대 이집트의 고양이 관련 유물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1996년에는 투탕카멘의 유모였던 마이아의 무덤이 발견됐는데 사람 미라 옆에 고양이 미라가 함께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사카라의 아누비스 카타콤 발굴에서는 335마리의 집고양이와 29마리의 정글고양이 미라 유해가 나왔어요. 1799년에는 프랑스 과학예술위원회가 아시우트 근처의 고대 도시를 조사하면서 고양이 미라와 다른 동물들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테베의 네크로폴리스에서도 고양이의 미라와 뼈가 발견됐죠. 1820년대에 루브르 박물관이 처음으로 고양이 조각상을 전시했을 때 사람들은 이집트의 고양이 문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의 고양이 숭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우선 이것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복잡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양이는 단순히 쥐를 잡는 도구가 아니라 이집트 문화와 종교, 경제의 중심에 있었던 존재였어요. 실용적인 필요에서 시작된 관계가 깊은 정신적 유대로 발전한 점이죠. 또한 이집트의 사례는 동물 보호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법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을 위한 전용 시설을 만들고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니까요. 물론 당시에는 종교적 믿음이 그 동기였지만 동물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는 현대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이집트 사회에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요. 고양이 관련 산업이 발달했고 예술 작품의 주요 소재가 됐으며 사람들의 이름에까지 영향을 미쳤죠.
고양이는 이집트 문명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던 셈입니다. 심지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졌으니까요. 현대에 와서 고양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반려동물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시작된 인간과 고양이의 동거는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고양이의 독립적이면서도 애정 어린 성격, 깔끔한 습성, 그리고 귀여운 외모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고대 이집트의 고양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단순한 이용과 피이용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동물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죠. 물론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보듯이 지나친 집착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요. 이집트의 고양이 숭배 전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대 이집트인들도 여전히 고양이에게 호의적이고, 이집트의 길고양이 보호단체들은 고대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활동하고 있어요. 고대 이집트 시절에는 고양이가 대접받았는데 오늘날 길고양이들의 처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고양이가 신성시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고양이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줬고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으며 아름답고 우아한 외모까지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이집트인들은 이 모든 특성을 신의 은총으로 해석했고, 그래서 고양이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게 된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양이를 집사라는 표현을 쓰며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도 어쩌면 고대 이집트의 전통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것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고양이의 필요를 챙기고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수천 년 전 이집트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종교적 숭배가 아니라 진정한 애정과 교감에 기반하고 있지만요. 고대 이집트의 고양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서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실용적 필요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깊은 애정과 존중으로 발전했죠. 고양이는 단순한 해충 박멸 도구가 아니라 이집트인들의 삶과 문화, 종교의 중심에 있는 존재가 됐어요. 이집트인들이 고양이를 신으로 숭배한 진짜 이유는 결국 고양이가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이었고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으며 그 아름다움과 특성이 신의 모습과 닮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쥐를 잡고 뱀과 정갈을 퇴치하며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끼를 보살피는 모든 모습이 이집트인들에게는 신성한 것으로 보였던 점이죠. 오늘날에도 고양이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비록 신으로 숭배하지는 않지만 소중한 가족 구성원으로, 든든한 동반자로 우리 곁에 있죠.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인간과 고양이의 특별한 인연은 이렇게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양이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